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유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의 읽기 제8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불꽃 같은 서정시의 이 책 교재를 펴기 바랍니다. 136쪽을 보십시오. 김소월의 시 인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36쪽부터 시작되는 김소월의 인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일 겁니다. 1920년대 말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고요. 원고 상태로 발견된 시입니다. 언제 발견되었느냐? 발견 시점은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세기 후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원고지 상태로 발견된 시이니까 발표된 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발표시 또 미완성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제에 대해 저항하는 내용의 소위 저항시이면서 또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온시입니다. 저항시이면서 불온시다. 또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완성시이면서 미발표시이다. 제목은 뭡니까? 인종입니다. 인종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제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를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때라고 하는 것은 조국 강복이겠죠. 우리는 아기들, 어버이없는 우리 아기들. 첫 번째 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는 것은 조선의 민중, 식민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들이다. 고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버이없는 우리 아기들.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가 없다는 것은 빼앗긴 주권, 빼앗긴 조국을 부모에 비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들 들어 부르라더냐? 즐거운 노래만을, 용감한 노래만을. 너희는 아직 자라지 못했다. 너희는 우리죠. 여기서도 앞에서 말한 우리 식민지 백성입니다. 조선 인민들입니다. 너희는 아직 자라지 못했다. 철없는 고아들이다. 조선인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은 철없는 고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 빼앗긴 주권은 부모에 유하고 있고요. 너희는 아직 자라지 못했다 하는 것은 미성숙한 식민지 백성을 말하는데 민족의 독립 역량을 아직 키우지 못했다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자기 인식의 결과가 바로 너희는 아직 자라지 못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가서 철없는 고아들 어디서 배우느냐? 아까도 고아가 나왔고 또 고아가 나왔네요.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체험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 체험과 고아의식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국문학자들, 문학 비평가들 식민지 체험과 고아의식에 대한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철없는 고아들 어디서 배웠느냐? 무엇을? 오래와 가와라노 가래 스스키 혹은 철없는 고아들 부르기는 하지만 배달나라 그나여 나아가서 싸워라. 노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노래 가사의 일부 한 줄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노래이네요. 하나의 노래는 일본 노래고 하나의 노래는 투쟁의 노래입니다. 하나는 체제를 순응하는 노래고 하나는 체제에 대한 저항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노래를 지금 동시에 김소월은 사잡아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어린 고아들 너희는 줄인다.
줄인다. 이건 무슨 굶주린다. 그 말입니다. 학대와 빈곤에 너희들은 운다. 어쩌면 너희들에게 즐거운 노래가 있을 소냐. 이렇게 굶주리고 또 학대를 당하고 빈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활이 즐겁고 또 이를 반영한 노래가 즐겁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쩌면 너희들에게 또 즐거운 노래가 있을 소냐. 밑에 한번 보세요. 억지로 나아가라 싸워라 나아가 싸워라 즐거워하라. 이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지금 미상입니다. 중국 동부 지방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로 뭉쳐진 항일 유격대원들의 노래가 아니겠냐. 김일성 부대도 그 중에 한 갈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쟁의 노래, 그 선동하는 노래는 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란 말보다는 더 잘 쓰는 말이 있죠. 어거지. 어거지는 비표준어입니다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억지란 말보다 어거지란 말 더 많이 씁니다. 선동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어거지다. 어거지. 사람은 슬플 때 슬픈 노래 부르고 즐거울 때 즐거운 노래 부른다.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흐름에 따라 불리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절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거지로 노래를 불러서 안 된다. 노래야말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괴로우니 슬픈 노래 부르자. 그러나 조선의 노래가 있고야. 가가 없네요. 조선의 노래 있고야. 조선 보면 조선시대 할 때 조선, 식민지 조선 할 때 조선은 하고 한자가 다르죠.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조상 조자에다가 선 앞선자.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조가 되죠. 선조의 노래가 있구나. 조상의 노래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래된 노래가 있었다. 민요, 시조창, 작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일본 창가가 들어와서 오레와 가와라노 가르스키 이런 노래를 갖다가 지금 불러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이상한 새로운 어떤 선동의 노래, 배달나라 그나야 나아가서 싸워라 하는 이런 노래도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슬프도 즐거워도 우리의 노래에 건전하고 사뭇 우리의 정신이 있고 그 정신 가운데서야 우리 생존의 의의가 있다. 노래 가운데 건전함이 있고 또 우리의 정신이 있고 또 우리의 생존의 의의가 있다. 우리 생존의 의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절실한 가치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생존의 의의라고 하겠죠. 슬픈 우리 노래는 가장 슬프다. 나아가 싸워라 즐거워하라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법한 노래인가? 우리는 어버이 없는 아기여든 이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거든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거든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다들 피하거든요. 이런 말을 쓴다고 합시다. 이거는 확신이거든. 코로나 환자가 저기 오면은 다들 피하거든요. 피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요때 거든이니 어든이니 하는 것은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인데 임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확신에 차는 것이라기 봐도 인과관계 혹은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없는 아기 저 고아들이기 때문에 고아인데 고아라서 고아임으로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세요. 부질없는 선동은 우리에게 독이다. 이런 혁명의 노래는 투쟁의 노래는 부질없는 선동이다. 부질없는 선동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소월은 첫 번째 독. 부질없는 선동을 받아들이면 한갓 술에 취한 사람의 되지 못할 억지요. 또 억지 나왔습니다. 어거지. 첫째 독, 둘째 억지, 셋째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상하는 해치는 몸부림이다.
세 번째는 몸부림. 이런 몸부림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어로 자학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것. 자기 학대. 부질없는 선동은 첫째 독이요, 둘째 어거지요, 세 번째 자기 학대다. 자학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래 못지않게. 그러하다고 하마한들, 그렇다고 한들, 어버이없는 우리 고아들, 올해와 가와라노 가래 스스키지 마라. 올해와 가와라노 가래 스스키로 시작된 노래를 부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우리 조선의 노래가 있고야 우리 선조의 노래가 있지 않은가?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고야 하는 것은 감탄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거지맘은 아니 가졌다. 이 시에서 가장 애매한 표현이네요. 거지맘. 뭐 거지, 권력이나 건세에, 그러니까 힘에 빌붙는 마음, 세상을 아첨하는 마음, 아부하는 마음, 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거지라고 했으니.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래는 가장 슬프다. 우리는 고아지만 어버이 없는 아기 얻은. 요 또 얻은이란 말이 나왔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어버이 없는, 부모 없는 아기 얻은. 아기라서, 고아라서 우리 노래는 가장 슬프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으니 우리의 노래가 가장 고통에 차있고 슬프다. 뭐 이런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38쪽 넘어갑시다. 좀 시가 조금 기네요. 지금은 슬픈 노래 불러도 죄는 없지만 즐거운 제 노래, 자기 노래를 부른다. 슬픔을 누가 불건전하다고 말을 하느냐. 좋은 슬픔은 인종이다. 다만 모든 치욕을 참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고지 상태에는 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내가 안 고쳤어요. 참아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어라에서 원래 김소월은 어라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문법에 맞게 하려면 아라, 참아라 이렇게 고치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인종은 가장 덕이다. 가장 어떠한 덕이다. 어떠한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비문법이죠. 이때 덕을 내가 그게 138쪽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가장 덕이라는 것을 미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자,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 라는 말이 생략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에다가 달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뭐 뜻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밑에 최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자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덕이다, 좋은 덕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자가 좋다는 뜻이니까 최선의 저항 아니 반항이다. 김소월의 정치적 견해가 마지막에 또 드러나네요. 아직 우리는 힘을 기를 뿐 힘을 길러야 된다. 오직 배워서 알고 보자. 우리가 어른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 그 시점에 이르면 자연히 싸우게 되고 싸우면 이길 줄 안다. 김소월의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이때 싸우면 무장투쟁의 싸움의 개념이 아니다. 수약, 교육, 외교 등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해설을 보고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139쪽 아랫부분에 보세요. 그 일본 노래 오레와 가와라노 가레스스키는 한글로 그렇게 표기되지 않고 일본어로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139쪽에 아래쪽에 보면 일본어 가타카나 한자 뭐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이것을 읽으면 오레와 가와라노 가레스스키입니다. 뜻은 뭐냐? 나는야 강기석의 시들은 갈 때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일본 근대 민요풍의 노래다. 제목은 센토 고타. 센토는 한자말로 선두 그러니까 뱃머리라는 뜻입니다. 고타는 소패. 소패란 말은 옛 노래. 그러니까 민요풍의 노래인데 사실은 일본의 전통적인 노래와 또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음악적인 율조랄까 율동이랄까 이런 것과 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창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에게도 1910년대 20년대 창가 많이 불렸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학가 학문을 건장하는 노래 학도야 청년학도야 뭐 벽상의 개종을 들어보시오 하는 이런 노래도 창가예요. 이것도 이 노래가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가 굉장히 허무적인 노래거든요. 내용에. 그런데 이 노래가 1923년인가 4년인가 간동 대지진 뭐 엄청나게 도쿄 지방에 그 지진이 해가 10만 명 죽고 할 때 그때 세상의 어떤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 풍조가 확산되었어요. 일본에 특히 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일어나는 저 허무적인 노래, 좌절의 노래, 무상의 인생 무상의 노래가 아주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일본어 그대로 부르든가 우리의 말 그 당시에 조선어로 바꿔서 부르는가 제목은 시들은 방초입니다. 그걸 보고 김소월은 부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일본 노래 이 일본 창가는요 아직 엔가는 아직 탄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1920년대 중후반에 많이 불렸던 노래가 바로 센토고우다. 우리말로는 시들은 방초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본 노래는 언개가 일본적 언개거든요. 오온개, 동양에서는 오온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서양에서는 7온개지만 오온개. 특히 일본은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도 오온개였지만 궁상가치우였지만 일본 창가도 오온개였어요. 그런데 일본 창가는 더 단조로운 오온개, 짱조가 있지 않습니까? 짱조는 약간 웅장하고 그렇죠 그대로 단조는 약간 단조롭습니다. 장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고 단조는 라시도레미파솔 두 개 낮춰서 아주 단조롭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139조 요나 누키 언개 오온개라고 있죠. 이 요가 4를 뜻합니다. 나나츠 7을 뜻합니다. 네 번째와 일곱 번째가 누키 빼버렸다. 그러니까 빼버렸으니까 5온개가 되죠. 7온개에서 5온개가 되죠. 그러니까 라시도레미파솔에서 네 번째 레와 일곱 번째 소를 빼면 라시도미파가 됩니다. 라시도미파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을 일본적 창가인데 센토고우다는 그런 식으로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140쪽에 보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야 강기석의 시들은 갈 때 그대도 나와 같이 시들은 갈 때 어차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꼽히지 못할 시들은 갈 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 신주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숫자 가운데 중자 사랑하지 못한 사람끼리 모여서 동반자살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에도 시대 때부터 전통이었는데 그 굉장히 멜로디도 처연하고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궁금하죠? 내가 대충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레와 가와라노 가레소스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부르는 거. 도세 후다리와 코노요데와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우리 민중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대중가요가 없었거든요. 1930년 무렵부터 대중가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카유수, 영화 나카유수 주제가 또 고요한 장안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안에 황성의 적 요즘은 일명 황성웨트라고 하는 조선의 세레나라고 아주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자, 이런 것은 1930년부터 음반으로 나오게 되었죠. 192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의 대중가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노래 이런 것을 부르는데 김소월이 이걸 보고 부르지 마라 한 겁니다. 이런 외생 노래가 이 시기 되면 우리의 정신적인 굴종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정신적인 굴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또 반대로 나아가 살아라. 나아가 싸워라. 뭐 이런 혁명군가들 투쟁을 선동하는 이 혁명군가는 미상입니다. 내가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소월이 보기는 우리는 고아인데 무슨 근하냐. 근하는 씩씩한 남자, 즉 혁명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미 1920년대 중후반에는 만주지역,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뭉쳐서 반일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일, 항일 운동. 이런 무장단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일어나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무장단체들은 일본만 안에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주의 항일단체도 이렇게 적으로 간주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령 청살리 대첩으로 유명한 김자진 장군은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암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월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굉장히 못 믿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월의 정치적 관념은 투쟁론보다 준비론이었습니다. 준비론이란 말이 뭐냐? 힘을 기르자, 배우자, 점진적 수양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간디하고 비슷한 사상이죠. 평화주의 사상. 준비론은 충분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힘을 기르고 배우고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러나 항일 무장단체는 급진적 투쟁의 논리를 펼칩니다. 무장투쟁, 그래서 급진적으로 빨리 나라를 되찾자. 그러니까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소월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무장쟁을 노선을 비판하면서 독립을 쟁취하는 이런 점진적 논리를 아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서성이 조만식이거든요. 조만식의 정치적인 논리고, 또 조만식과 같은 서북 지방의 평안도 지방의 지사들이 펼친 사상적 영향의 결과라고 보겠죠. 안창호, 이성훈,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투쟁론보다 준비론을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 이 시는 발표할 수가 없다. 만약 이 저항시가 활자로 발표를 했다면 김소월은 일본 경찰에 잡혀갔을 겁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잡혀가지 않았겠죠. 아무튼 이 시는 김소월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주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시라고 하겠네요. 잘 알려지지 않는 김소월의 저항시 인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저항시 한 편 공부하겠습니다. 160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160쪽 제목은 나는 피를 부는 사람. 밑에다가 반역시라고 되어 있죠. 반역시에 대한 설명은 내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지연이 미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161쪽 윗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1930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경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가장 상위 조직입니다. 이례적인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항일 시선집, 언문 신문의 시가. 그러니까 한글로 서여진 신문에 발표된 시, 현대시, 근대시를 말하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기타 등등의 신문을 뜻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안에 그 한글로 된 신문에 저항시가 발표되어서 석 달간 조사합니다. 1930년 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석 달간 조사를 딱 해보니까 불어난 항일시, 즉 저항시가 134편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3개월간 반일 감정이 담긴 저항시의 항일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134편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한 달에 아니라 40몇 편씩 발표됐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편 이상씩 발표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지금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반일 감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전폭적이고 전 민족적이었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석 달간 저항시가 이렇게 134편, 이 134편을 이제 분류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이런 것이 항일시다, 즉 저항시다 하는 것을 이게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조선의 독립이나 혁명을 풍자하여 단결 투쟁을 종용하는 시. 두 번째는 조선 총독부 총독 정치를 저주하거나 배일적인 내용의 시. 셋째는 가난을 노래하거나 계급의식을 도발하는 시. 그런데 이 134편 중에서 서지학자 김종욱이라는 분은 연세가 좀 많은 분입니다. 하나하나 안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134편 다. 그 책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학벌 모양, 나도 본 일이 없는데, 그런 책이, 일본어 책이 있었다는 것도 이때까지 몰랐어요. 한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안에 원문을 안에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찾아보니까 130편을 찾을 수가 있었고, 4편은 미상이에요. 찾을 수가 없었다. 이 4편은 신문에 발표되기 전에 원고 상태로 압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4편의 저항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실려있는 나는 피를 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원문을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연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 미상입니다. 서지학자 김종욱 씨는 일본어로 된 것을 다시 한글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것을 원작은 사라지고 번역시만이 있을 때 번역시를 바탕으로 원작시를 복원한 것을 반역시라고 한다. 과거에 조선시대 때 시조가 있어서 그 시조를 보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전해지고 시조는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 한문을 통해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이 있었어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국문학자들이. 이런 것을 반역시라고 한다. 그래서 김종욱 씨의 반역시를 보니까 좀 뭔가 조금 미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이 분의 반역시를 바탕으로 하되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조금 시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요게 160쪽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 고운하게 피곤하게 잠든 대지 위에 자욱이 깃던 검푸른 안개를 떨쳐 없애려고 피리를 붑니다. 요게 검푸른 안개, 이 검푸른 안개를 내가 161조 검붉게 흐릿한 안개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순간적인 좀 착오를 범한 겁니다. 검붉게가 아니고 검푸르게입니다. 검푸르게 이렇게 자욱이 깃던 검푸른 안개를 우리는 앞을 못 보니까 전망이 부재된 뭐 어떤 사악한 기운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이거 사악한 기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 검푸른 안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피를 분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매직 파워 주력입니다. 주술적인 힘을 뜻합니다. 우리 옛날 삼국유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파식적설화에 보면 삼국 시대가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설화에 보면 일본이 뭡니까? 자꾸 동해를 침범해 오니까 문무왕은 죽을 때 자기의 뼈가루를 자기의 시신을 태운 뼈가루를 동해에 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이 철을 기미가 보이면 피를 불어서 대치시켰다. 이거 주술적인 힘이고 이런 이 설화를 만파식적설화라 하는데 만파식적설화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피리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다. 문제는 해는 벌써 하늘에 솟아 울고 있지만 아직 박지 않는 대지를 품은 이 안개 피리를 불면 날이 갠다기에 쉬지 않고 붑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잠시라도 피를 불지 않으면 이 무서운 안개는 세상을 뒤덮어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 걸요. 마지막이요. 나는 에오라지 좀 예쓰는 표현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오라지라고 했어요. 정말 에오라지라고 되어 있는지 원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스런 표현으로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에오라지 오직 세상을 위하여 안개를 떨쳐버리려는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피리를 붑니다. 윤동주 친구였던 유영이라고 하는 시인이고 영문학자가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좀 한 20년 됐을 텐데 이 유영이란 분은 시인으로 활동을 했고 연세대 영문가 교수로서 평생 교직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윤동주 다큐멘터리 때 한번 출연을 해서 참 일제 때 살았던 사람으로서 기억을 하면 일본인은 이렇게 언유와 상징의 기법을 이용해도 일본의 검열관들이 귀신처럼 알아차렸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아주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이런 증언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비유와 상징이 저항적이고 항일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압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원문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좋은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사악한 기운인 안개를 떨치기 위해서 피를 분다는 것은 상식의 허를 찌른 상상력의 개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169쪽을 보기 바랍니다. 이 시는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의 도쿄 유학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친구한테 보낸 편지 속에 딸려갔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았죠. 내 편 중에 한 편입니다. 강처정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퇴근해선 시 4편을 함께 딸려 보냈는데 그 해방기에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했던 강처중이라는 분이 해방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6호 시집을 낼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41년 6월 3일에 서해졌다고 되는데 4편 중에 한 편은 뒷페이지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한 5분의 4는 살아있는데 5분의 1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선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가 6월 3일 이후 같으면 그 시가 마지막 시인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으로는 윤동주 최후의 시다. 그 이후에는 윤동주 시를 안 썼냐? 많이 썼습니다. 도쿄 시절에 쓰고 교도 시절에도 많이 썼는데 조사받을 때 다 빼앗겨서 압수되어서 다 빼앗겨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시 중에서 최후의 시다. 이 시의 본문에도 최후의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도 윤동주 현존하는 최후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이때 윤동주는 도쿄 서북쪽에 있는立교대 6대 명문 학교입니다.立교대에 재학하고 있었는데요. 전동차가 지나가는 지금의 전철입니다. JR선, 산수선, 매산자, 손수자, 산수선. 일본어로 읽으면 야마노테센이라고 해요. 이게 내부순환인데 일본은 서울보다 더 전철이 복잡합니다. 정말로 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게 내부순환선, 산수선입니다. 일본에 동경에 여행 갈 때 처음 갔다면 무슨 산수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 됩니다. 주요 지점을 다 이렇게 산수선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호선 중심으로 홍익대, 신촌, 시청, 부도심, 강남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말이죠. 근데 산수선은 2호선보다 둘레가 짧습니다. 짧은데 그 전체가 다 주요 지점이고 그 역에서 가까운 데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 학교인立教 대학보다 나도 가봤는데 그 부분을요. 와세다 대학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立教대 다니는 유학생들이 그 전철역 주변에 많이 하숙을 했어요. 하숙 그 집에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리는 걸 보고 이렇게 램프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시를 씁니다. 한 새벽 한 4시 5시 되었을 겁니다. 6월 3일이니까 조금 해가 길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하는 거예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아니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육척방은 자기가 귀거하는 하숙방입니다. 육척방은 시인 윤동주의 조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방이란 말 안 씁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방이지 않습니까? PC방, 노래방, 빨래방, 찜질방. 일본은 방이란 말 안 씁니다. 한자로 부옥이라고 씁니다. 일본식 자어로 표현하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육첩 부옥이 되는데 윤동주는 우리식으로 육첩방이라고 했다. 육첩 6개의 다타미.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담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확한 발음은 다타미를 우리말로 하면 외도짜리입니다. 육첩방은 외도짜리, 즉 다타미 6개를 깔아놓은 방이다. 원룸입니다, 요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 한 편 적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 요즘식으로 좀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자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 하늘이 내려준 운명. 운명보다 좀 더 강한 뜻입니다. 슬픈 천명의 존재인 줄 알면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렇다고 문법적으로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 존재란 말이 만약에 집어넣었더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폭언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보내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부모님이 보내준 그 학비 봉투, 그 우체국 가서 받는 거예요. 안에
무슨 땀 냄새, 사랑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풍긴 채라는 말이 의전 명사가 들어가야 분명해집니다. 그렇다고 물론 문법적으로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가 누구겠어요? 한 장 넘겨서 171조 아랫부분에 한번 보세요. 우노 데스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동양 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니쿄대에 강의를 나왔는데, 그때 윤동주가 동양철사라고 하는 강좌를 들었습니다. 동양철사, 동양철학사라는 뜻입니다. 윤동주는 동양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삼촌 김야견 선생으로부터 맹자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노 데스토는 그 당시에 윤동주를 가르칠 때 당시에 나이가 67이었습니다. 이분은 언어 신해석의 대가요, 일본 태계학의 선구자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태계 이항의 주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윤동주 제자인 윤동주는 서른을 못 넘겼지만, 이 스승인 우노 데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인데 19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이 사람 저서가 우리말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 그 중막 5죠. 명동촌 고향 친구들을 말합니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거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친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종 사촌인 송몽규, 외사촌인 김정우, 이런 친구들이 바로 한 중마고우였거든요. 송몽규는 그때 교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헤어져 있고 혼자 외롭게 됐다. 그나마 같이 공부한 중마고우 문익한, 목사로 유명하죠. 민주화 운동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익한 목사는 그 당시에 일본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났어요. 한 번은 문익한 목사가 윤동주 하숙집을 찾아가니까 교도로 전학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사더라 하는 것을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입니까? 윤동주답지 않은 한자어예요. 침전, 가라앉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게 무슨 말? 글쎄 뭘 하려고 나 홀로 추억 속에 가라앉는 것일까? 나 홀로 추억 속에 매몰되는 것일까?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윤동주 시에 나타난 핵심의 정서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끄러움은 자아 성찰적이고 자기 반조적인,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을 반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에는 운물이니 거울이니 이런 소재들이 드러나오죠. 부끄러움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으로서 성숙한 감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후안무치,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움 모르는 것. 요즘 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윤동주가. 그만큼 윤동주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다음 부연사행이 이 시의 핵심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윤동주 시세계의 희날래를 장식하는 명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또 많은 시들을 썼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시가 희날래를 장식했다. 굉장히 안에 고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는 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짝을 맺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법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좀 비교적 젊은 평론가인 신형철 교수가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밝힌 내용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172쪽 중간 부분에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72쪽 중간 부분. 내가 이 부분을 읽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길을 주세요. 이 악수는 내가 나에게 하는 악수다.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는 악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부끄러워만 했던 시절의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온전히 긍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최후의 나가 탄생하여 직전의 나에게 손을 내민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이제 너는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또 직전의 나는 최후의 나에게 말했을 것이다. 네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그러나 네가 자랑스럽다고. 윤동주가 윤동주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또 읽어주겠습니다. 172쪽 가장 마지막 줄부터 끝까지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또 눈길을 주세요. 그의 시 대부분이 본질적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 사이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지요. 자아와 자아의 격투, 존재와 존재의 싸움이 그의 시 세계에서 주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에 이르면 마침내 자아와 자아가 화해를 이루는 국민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에서는 보기가 무척 드문 일이라고 하겠지요. 이 시는 지금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시예요.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혹은 마침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윤동주가 윤동주에게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 이제 부끄러워할 것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편을 또 이 마지막 한 편은 짧은 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피천덕 선생의 1930년 상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이분이 시인인 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필가로 유명해지기 전에 시인으로 활동했고 해방 직후에 서정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딱 평생에 한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1947년이죠. 거기에 실려있는 시 1930년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30년에 선시다. 발표는 시집으로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한 17년 후에 발표되었지만 이게 짧은 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메모를 안 해도 머릿속에 다 입력됐을 거예요. 짧은 시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보기 전에 왜 상해냐? 상해에 이때 1930년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대학에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피천덕은 친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앞으로도 친일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에 모여있는 상해에 유학을 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시를 보세요. 겨울날 아침에 입었던 꽈스를 전당 잡혀 따빙을 사먹는 구리가 있다. 알라뚱시 치롱 속에 넝마같이 팔려버릴 어린 아이가 한 아이가 나를 보고 웃는다. 어때요? 쉽게 서 있었지만 저 중국어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꽈스, 따빙, 꾸리, 알라, 뚱시 5개의 뭡니까? 중국어 단어가 나옵니다. 중국말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한 2가지 됩니다. 꾸리는 좀 잘 알려져 있어요. 노동자, 일꾼 그런 뜻입니다. 괴로울 고자를 쓰거든요. 한자. 괴로울 고자를 쓰거든요. 이 일을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자, 꾸리. 일꾼, 노동자 뜻이고, 꽈서는 이 동학사본에 각주가 달려있어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동학사에서 나온 피천덕 시집을 보면, 각주의 꽈서는 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빙은 호떡이라고 되어 있고, 알라는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주가 달려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서 내 아는 중국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만나자 해서. 그래가지고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 사주고 꺼내서 물어보니까 다 틀리네요 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꽈스는 상의가 아니라 외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입은 것도 이것도 상의 아닙니까? 외투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의하고 외투는. 꽈스는 외투고 따빙은 호떡이라 했는데 호떡이 아니고 크게 된 찐빵이라고 해요. 이 돈이 없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전당 잡혀, 이 말은 저당 잡혀거든요. 요즘 말로는 맡기고 푼돈을 받아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또 갚아주고 이자 주고. 이 따빙이 호떡이 아니라 큰 찐빵이고 또 그 알라뚱시 이게 틀린 게 알라란 말은 나의 그 뜻입니다. 내란 뜻입니다. 이게 상해 말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다들 북경 보편화 그러니까 북경어를 표준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해가 워낙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상해 말도 조금은 안 돼요. 이 알라는 나의 그 뜻이라고 합니다. 알라 뚱시 하는 것은 뚱시도 이거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 대충 알아요.
물건입니다. 물건. 나도 중국말 모르거든요. 뚱씨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 뚱씨가 물건이냐. 이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뚱씨가 한자로 하면 동서입니다. 동서남북 할 때 동서입니다. 아, 이게 동서가 왜 안에 물건이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안에 물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당나라가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지금은 서안, 중국말로는 시안이라고 해요. 그 장안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 황금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물자들이 온 거예요. 저게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중앙아시아 유럽의 물자로 들어왔거든요. 그 종착지가 장안의 그 서쪽에 큰 시장이 있어요. 서시장이 있고 동쪽에도 큰 시장이 있어요. 동시장. 서시장에 수입품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동시장은 내수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장안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지리적으로 볼 때 서쪽으로 팍 치우쳐 있습니다. 서쪽으로 치우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건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 서울이 수도가 북경이죠. 북쪽으로 치우치 있지만 옛날 당나라 시에는 서쪽으로 그래서 서울로 가다 하는 말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서행. 남쪽에서 올라가도 서행이요. 북쪽에서도 내려와도 서행이고 대부분 동쪽으로 오겠죠. 서행. 서쪽으로 가면 서울 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울 가라 하면 뭐라고 하면 서행이 아니고 상행이라고 합니다. 위로 가다. 평양이나 의주에서 서울로 와도 상행. 부산과 대구에서 서울로 가도 상행. 상행선, 하행선. 그런 말 들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서 부산으로 가면 상행선입니다. 왜? 일본 천황이 저게 일본에 있으니까. 부산에 더 가까우니까. 일본 동경 쪽에.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서지 말아야 합니다. 왕조 시대의 유물인 언어다. 그래서 상행, 하행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동시장에는 내수품이 들어오고 서시장에는 수입품이 들어온다 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물건. 이제 여러분 뚱씨가 즉 한자로 동서가 왜 물건인지 알겠죠. 알라뚱씨 내 물건 치롱 속에 치롱이라는 건 바구니 넝마주의가 메고 있는 통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넝마같이 팔려나갈, 넝마는 쓸모없는 물건, 주운 물건을 넝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려나갈 어린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둘 자기 아들인지, 안에 잃어버린 아들 갖다가 지금 애 2명을, 조그만 애겠죠. 30살 되는 애를 지금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끔찍한 일을 갖다가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시인에게, 피천덕 선생에게, 청년 피천덕에게 신것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천진합니까? 이것이 바로 반전의 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 끔찍한 체험 속에 극적인 반전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묘가 있는 시. 이 어린 아이의 웃음이 서르기통의 진주요 비정한 정원에 핀 악의 꽃이다. 이렇게 나는 200쪽에 표현했습니다. 현실로부터 성화된 힘이다. 이 웃음은, 이 어린 아이의 미소는 단순한 현실 고발이 아니라 막 그냥 애가 웃더라 하는 이야기를 빼버리면 현실 고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고발시를 넘어서서 초현실적 성화의 시로 이렇게 한 차원 더 높여지는 것은 어린 아이의 천진한 미소입니다. 이런 시를 우리는 체험시라고 하겠죠. 청년 피천덕이 1930년 상해에서 체험한 내용이 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오늘 4편의 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시 4편을 여러분에게 감상하면서 내가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